2024년 4월 서울 청담동. 결혼식을 불과 16날 앞둔 오후였다. 유혜림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된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 정제된 말투, 그리고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결론. 약혼자 정태류는 더 이상 같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표현은 단정했고 설명은 길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서령홀딩스 회장의 딸 차려윤 서하였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재계에서 무게를 가지는 집안이었다. 혜림은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몇 달 전부터 태륜이 잦은 출장과 회식으로 바빴다는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견이 어긋났던 순간들,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 모든 단서가 뒤늦게 선명해졌다. 그러나 그 어떤 조각도 실제로 이 결말을 준비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약혼 반지는 가족의 유산이라며 다시 가져가겠다는 말도 담담했다. 6회의 연애와 약속은 한순간에 정리되었다. 16날 뒤면 하객 명단을 점검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 혜림은 파혼 통보를 받고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짐은 이미 분류되어 있었다. 드레스는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생활용품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태류는 직접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결혼 준비에 사용한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 비용, 예물, 혼수 계약금까지.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예전 자취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다. 결혼을 전제로 했던 모든 선택이 동시에 사라졌다. 유혜림은 28이었다. 서울의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모아 결혼을 준비해왔다. 보호 종료 아동으로 자란 이력은 그녀에게 항상 조용한 부담이었다. 태륜의 집안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지만 미묘한 거리감은 존재했다. 서령홀딩스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혜림은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애초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았다. 서울은 너무 빠르게 소문이 도는 도시였다. 결혼식 초대장을 이미 받은 동료들이 있었다. 축의금 계좌를 물어본 지인들도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칠 질문들이 예상되었다. 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지, 예비 신랑은 요즘도 바쁜지. 혜림은 답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대전이었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남영미를 찾았다. 중구의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영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혜림이 결혼 준비를 하며 연락을 뜸하게 했던 시간도 따로 따지지 않았다.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혜림은 거실 한편에 짐을 두고 조용히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는 출근해야 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 근무표를 소화했다. 동료들은 예식 준비가 잘 되어가냐고 물었다. 혜림은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환자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차트를 확인하고 처치를 준비했다. 그러나 근무가 끝난 뒤 혼자 남는 시간에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청담동에서의 통보 이후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병동의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신경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개인 간병인으로 이직했는데 최근에 그만두었다는 소식이었다. 고용주는 성북동에 거주하는 바이오 테크 기업 대표, 사고 후 하반신 마비 상태. 급여는 현재의 3배 대신 상주 조건, 철저한 비밀 유지, 외부 접촉 제한. 병원 내에서는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다. 혜림은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명확한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결혼을 전제로 선택했던 집, 생활 반경, 인간관계. 모두 태륜과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 역시 그의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질문을 받으며 버티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소모였다. 그날 밤, 해림은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산을 했다. 월세, 생활비, 남은 계약 위약금.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보호 종료 이후 혼자 버텨온 시간은 그녀를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판단은 냉정했다. 다음 날, 해림은 연락처를 받아 면접을 요청했다. 장소는 서울 성북동의 개인 저택. 면접 시간은 오전 9시. 필요한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응답은 간결했다. 서울로 돌아온 해림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기업명은 하늘퀀텀. 창업자는 도혜륜. 카이스트 출신으로 20대 후반에 회사를 세웠고 30대 초반에 코스닥 상장까지 이끈 인물. 1년 전 평창에서 등반 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떠 있었다. 이후 회사 경영은 공동대표 권일열이 맡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검색되었다. 면접은 길지 않았다. 저택의 관리 책임자는 단정한 태도로 조건을 설명했다. 24시간 상주, 월 2회 휴무, 외부 방문객 제한, 치료 관련 사항은 고용주의 판단을 우선. 월 급여는 기존 병원 급여의 3배 수준. 추가 보너스는 회복 경과에 따라 지급. 해림은 서류를 제출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했다. 합격 통보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해림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의미가 없었다. 청담동에서의 통보가 정확히 사흘 전이었고 그녀는 아직 결혼식 취소 연락을 모두 돌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미루고 싶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해림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결혼을 통해 안정된 삶을 상상하던 계획은 사라졌지만 대신 스스로 선택한 길이 생겼다. 보호시설을 나와 처음 독립하던 날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도혜륜이라는 이름은 그때까지만 해도 낯설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 해림은 알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청담동에서의 파혼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문이 열리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16날 뒤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 날짜는 그대로 달력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날짜는 더 이상 해림의 인생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주소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결정이었다. 청담동에서 파혼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유해림은 자신이 더 이상 서울에서 같은 얼굴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환자 수는 줄지 않았으며 동료들은 각자의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모든 질문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비 신랑은 요즘도 해외 출장이 잦은지, 신혼집 인테리어는 마무리되었는지. 해림은 질정이 조금 미뤄졌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근무를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해림은 핸드폰을 꺼냈다. 청첩장을 받았던 지인들의 연락처가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나씩 취소 메시지를 보내야 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파혼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낙인이었다. 특히 여자가 버림받은 형태의 파혼은 더더욱 그랬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누군가는 소문을 만들 것이다. 상대가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빠르게 퍼질 것이다.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서 남영민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림이 돌아왔을 때 영민은 단지 고생했다 오는 말만 건넸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락이 줄어들었던 시간에 대한 서운함도,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에 대한 집요한 질문도 없었다.
해림은 그 점이 더 고마웠다. 누군가의 판단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머무름은 해결이 아니었다. 보호 종료 아동으로 독립했을 때부터 해림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학비 대출을 갚고 자취 생활을 유지하며 병원에서 야간 근무까지 소화했다. 결혼은 그 긴 독립의 끝에 찾아온 안정이라고 믿었다.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성북동 상주간호 일자리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다. 생활 공간을 통째로 옮겨야 하는 결정이었다. 도혜륜이라는 이름은 언론 기사에서만 보았던 인물이었다. 하늘퀀텀은 국내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었고 기술 특례 상장 이후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의 공개 활동은 거의 없었다. 공동대표 권일열이 경영을 대신 맡고 있다는 기사들이 반복되었다. 해림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선택하려 하는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울에서의 기억을 끊어내고 싶었다. 청담동, 강남, 결혼식장 계약서가 놓여있던 책상, 태륜의 이름이 적힌 통장. 그 모든 연결을 끊고 싶었다. 성북동의 저택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재계 인물들의 사적인 공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 그곳에서라면 과거의 소문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해림은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남아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녀 금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해림은 차분하게 동의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레스샵, 한복 대여 업체에도 연락했다. 결혼이라는 계획이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취소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은 괜찮겠니? 해림은 괜찮다고 답했다. 실제로 괜찮아질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선택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 보호시설에서 자라며 배운 한 가지는 결정은 빨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성북동 저택으로 들어가는 날은 4월 마지막 주였다. 청담동에서 파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와 입주 날짜는 일치했다. 해림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수인계를 마쳤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 신랑이 대기업 투자팀에서 일한다는 사실, 최근 재계와의 합병 이야기가 오갔다는 소문. 누군가는 해림이 스스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누군가는 상대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추측했다. 해림은 해명하지 않았다. 성북동에서의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다른 구조였다. 근무와 생활의 경계가 사라지는 조건이었다. 월 2회 휴무 외에는 상시 대기. 외부 방문은 사전 승인. 환자의 상태와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절대적 비밀 유지. 관리 책임자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의 재계 문화에서 사적인 정보는 곧 자산이자 약점이었다. 해림은 짐을 정리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청담동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하늘퀀텀 대표의 상주 간호사였다. 직함은 분명했고 역할도 명확했다. 감정은 배제해야 했다. 도혜륜과의 첫 공식 일정은 다음 날 오전으로 정해졌다.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었다. 사고는 1년 전 평창 발왕산 등반 중 발생했다. 추락 후 구조되었고 척수 손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공개된 회복 경과는 제한적이었다. 기사에서는 장기 재활 중이라는 표현만 반복되었다. 해림은 기록을 읽으며 한 가지를 느꼈다. 의료 정보가 지나치게 간략했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척수 손상 환자에 비해 재활 경과 보고가 부족했다. 외부 병원 진료 기록도 일부만 공유되어 있었다. 기업 대표라는 위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입주 첫날 밤, 해림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에 일정표를 정리했다.
오전 투약 시간, 물리치료 보조 시간, 회의 일정에 맞춘 휴식 시간. 개인 생활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점이 오히려 편안했다. 생각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담동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정태륜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표현. 해림은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었다.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서령홀딩스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해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결합이었다. 태륜은 자신의 미래를 계산했고 그 계산에서 해림은 제외되었다. 성북동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계산이 아닌 선택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이동한 자리였다. 해림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다. 입주 둘째 날, 관리 책임자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공동대표 권일열이 외부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지분 구조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림은 그 정보를 단순히 업무 참고로 받아들였다. 아직 그 안에 어떤 연결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청담동에서의 파혼이 일어난 4월 중순 이후 해림의 삶은 정확히 2주 만에 전혀 다른 좌표로 이동했다. 병원 간호사에서 재계인물의 상주 간호사로, 예비 신부에서 독립적인 직업인으로, 대전의 아파트에서 성북동의 저택으로. 남영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해림은 그 말을 마음에 남겼다. 보호시설에서 처음 독립했을 때도 영민은 비슷한 말을 했었다. 선택은 두려움과 함께 오지만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남는다. 해림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의 그림자 아니었다. 성북동의 주소는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숨을 쉬게 했다. 서울은 여전히 같은 도시였지만 그녀의 위치는 달라졌다. 청담동에서 잃은 것은 결혼이었고 성북동에서 시작된 것은 방향이었다. 아직 도혜륜과의 본격적인 교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림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설렘을 동반하고 있었다. 파혼 통보 이후 정확히 14날이 지나던 밤, 해림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성북동 저택에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유해림은 정식으로 도혜륜의 의료 기록을 인계받았다. 관리 책임자는 하늘퀀텀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는 문서, 접근 권한을 설정해 주었다. 척수 손상 진단서, 수술 기록, 재활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약물 투약 이력. 문서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 흔적이 분명했다. 기업 대표라는 위치는 의료 정보조차 철저히 통제 대상이었다. 도혜륜은 35이었다. 카이스트 생명공학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창업한 하늘퀀텀은 5년 만에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술 특례 상장을 성공시킨 뒤 다수의 제약사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에서는 젊은 창업 신화라는 표현을 붙였다. 그러나 1년 전 평창 발왕산 등반 사고 이후 그의 이름은 다른 맥락으로 기사에 등장했다. 장기 재활 중 경영 공백 최소화, 공동대표 체제 유지. 공식 발표는 그 정도였다. 첫 면담은 오전 10시로 잡혔다. 일정표는 간결했다. 투약 확인, 상태 점검, 재활 계획 공유. 해림은 감정을 배제한 채 준비했다. 병원에서 수없이 경험한 과정이었다. 다만 상대가 기업 대표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도혜륜은 기록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다. 언론에서 보았던 사진보다 더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재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질문은 짧았고 답변은 최소한이었다.
그가 먼저 언급한 것은 재활의 속도가 아니라 회사 일정이었다. 다음 달 이사회, 투자 협상, 공동대표 권일열의 일정 조율. 몸보다 회사가 우선순위처럼 들렸다. 해림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동정도, 과도한 격려도 하지 않았다. 보호 종료 아동으로 자라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괜찮아질 거야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과 시간의 문제였다. 입주 후 5째 날 밤, 해림은 기록에 없는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식 재활 시간 외에 별도의 운동 기록이 존재했다. 투약 시간표와 어긋난 수치가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일정이었다. 다음 날 새벽, 확인한 결과 도혜류는 혼자 재활을 시도하고 있었다. 기록에 남지 않은 개인적인 시도였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언론과 이사회는 그의 상태를 숫자로 판단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더 빠른 복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진전이 없으면 투자자 신뢰가 흔들린다. 그는 두 상황 모두를 경계하고 있었다. 회복을 보여주는 순간 기대가 쏟아질 것이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실망이 따라온다. 해림은 그 사실을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의료 기록에 없는 수치를 조용히 정리했다. 도혜륜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공식 재활 계획보다 높았다. 의료진에게 공유되지 않은 목표였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통제하려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공동대표 권일열이 방문했다. 회사 현황 보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택을 찾는다고 했다. 권일열은 언론에서 보던 이미지와 유사했다. 정제된 말투, 신중한 어휘, 숫자로 설명하는 태도. 그는 도혜륜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묻고 곧바로 투자 일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대화의 핵심은 지분 구조 조정이었다. 하늘퀀텀은 추가 연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검토 중이었다. 서령홀딩스가 주요 후보로 언급되었다. 서령홀딩스는 최근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해림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청담동에서의 기억이 겹쳐졌다. 차려윤 서하의 집안이었다. 권일열은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금 유치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했다. 서령홀딩스의 네트워크와 정보 인맥은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혜류는 명확한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검토하겠다는 말로 정리했다. 해림은 그 대화를 업무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서령홀딩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파혼과 직접 연결된 가문이었다. 정태륜이 선택한 미래, 재계 네트워크, 투자 협상.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해림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리했다. 간호사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 관리가 전부다. 그러나 기업 대표의 건강은 곧 회사의 미래와 직결된다. 만약 도혜륜이 지분을 잃거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그 여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 직원의 문제로 확장된다. 도혜륜의 재활은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는 외부의 진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사회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권일열의 방문 빈도는 늘어났다. 투자계약 초안이 준비되었고 지분 위임 조건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세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권한 일부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해림은 의료 기록을 정리하며 도혜륜이 단순히 회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회사의 핵심 결정을 유보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권일열은 빠른 결정을 원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논리가 반복되었다. 입주 후 열흘째 되는 날, 해림은 도혜륜이 처음으로 장기 계획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재활의 최종 목표를 복귀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보행 능력의 회복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직접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해림은 그 말을 기록에 남겼다. 의료 목표와 경영 목표가 동시에 설정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파혼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었다. 성북동 저택은 도피처가 아니라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서령홀딩스와의 투자 협상은 5월 말로 예정되었다. 청담동에서의 파혼 이후 정확히 한 달 반이 되는 시점이었다. 해림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날짜와 불과 몇 주 차이였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시간 간격이었다. 도혜류는 여전히 냉정했다. 간호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재활 기록에 대한 신뢰는 점차 형성되고 있었다. 해림이 작성한 보고서는 수정 없이 내부 파일로 저장되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다. 성북동으로 이동한 지 보름이 되었을 때 해림은 분명히 느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직장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도혜륜의 회복과 회사의 향방, 그리고 서령홀딩스의 움직임. 모든 흐름이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청담동에서 끝난 약혼은 과거였다. 그러나 그 끝이 또 다른 권력 구조의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늘 퀀텀의 투자 협상이 본격화되기 직전, 해림은 자신의 위치가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파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15일째 되던 밤, 그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성북동에서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성북동에 입주한 지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무렵, 도혜륜의 일정표에는 공식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외부 의료진 보고는 기존과 동일했고, 회사 측에 공유되는 건강상태 브리핑 역시 장기 재활 유지라는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유혜림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수치는 달랐다. 근력 유지 지표, 균형 감각 반응 속도, 체간 지지 시간. 기록에 남기지 않는 별도의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었다. 해류는 외부에 공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개인 목표를 상향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 물리치료 시간 외에 추가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사실은 의료 기록에 남지 않았고 외부 자문의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 해림은 그 이유를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숫자와 시간으로만 상황을 관리했다. 그는 회복을 보여주는 것을 경계했다. 하늘 퀀텀은 여전히 투자 협상 중이었고 지분 구조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권일열은 이사회 자료에서 대표의 건강 회복은 장기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해륜이 조금이라도 빠른 진전을 드러낼 경우 복귀 시점에 대한 압박이 가속될 것이 분명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면 복권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된다. 그는 그 함정을 알고 있었다. 입주 후 21째 날, 해림은 의료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비공식 운동 기록과 공식 재활 기록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도혜륜의 개인 목표는 단순한 보행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실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했고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체력 기준을 설정했다. 신체 회복이 아니라 경영 복귀가 목표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복귀 시점은 6월 중순, 투자계약 체결 이전. 하늘 퀀텀의 주요 지분 이동은 그 시기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령홀딩스와의 협상은 권일열이 주도하고 있었고 계약 초안에는 의결권 위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류는 그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건강을 이유로 의결권을 넘기는 순간 대표는 상징이 된다. 해림은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재활 일정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했다. 공식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도가 높아졌다. 해류는 통증을 기준으로 멈추지 않았다. 목표는 이사회 출석이었다.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면서 권일열의 방문 빈도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다.
투자 협상은 구체화되고 있었다. 서령홀딩스 측 실무진이 비공개로 자료를 요청했고 기술 평가 보고서가 공유되었다. 언론에는 아직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늘 퀀텀이 대형 자본과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였다. 해림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을 의식했다. 청담동에서 파혼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서령홀딩스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개인적 기업과 겹쳐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 연결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의료인은 중립을 유지해야 했다. 입주 후 28째 날 해륜의 재활 기록은 처음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균형 유지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났고 지지 도구 사용 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대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에는 신체적 의미와 경영적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해림은 이해했다. 준비는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었다. 이사회에 들어섰을 때 누구도 그를 약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재계 문화에서 약점은 곧 협상력 상실로 이어진다. 그는 몸보다 권력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5월 둘째 주 투자계약 초안이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해륜은 권일열이 가져온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 일부 조항에서 의결권 위임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다. 서령홀딩스가 일정 지분을 확보할 경우 전략적 결정에 공동 서명 체제가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 책임 경영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구조였다. 그날 이후 해륜의 재활 강도는 더 높아졌다. 그는 시간을 계산하며 목표를 조정했다. 6월 첫째 주까지 최소한 회의실까지의 이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해림은 체력 소모를 고려해 스케줄을 재편했다. 휴식 시간을 줄이는 대신 집중 시간을 늘렸다. 5월 중순 입주 후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해림은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도피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 이제는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도해륜의 복권은 단순한 개인 회복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최소한 이 저택 안에서는 권일열은 여전히 투자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는 시장 타이밍지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하늘 퀀텀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노출되기 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해륜은 서명 날짜를 미루었다. 이유는 건강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이었다. 해림은 그 간극을 이해했다. 건강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한 서명은 위험했다. 만약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외부 자본은 더 강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재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5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계약 체결 예정일은 6월 둘째 주로 잠정 결정되었다. 청담동에서 파혼이 있었던 4월 중순 이후 정확히 2달이 되는 시점이었다. 인생의 2달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림은 그 사실을 자주 떠올렸다. 만약 결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그녀는 지금 예식 후 신혼집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성북동 저택에서 기업 대표의 복귀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입주 후 40째 날 해륜은 공식 재활 보고를 소폭 수정하도록 허용했다. 기초 근력 유지라는 표현이 근력 일부 회복으로 바뀌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부 신호로는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 출석 계획은 여전히 비공개였다. 해림은 자신이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간호사였지만 동시에 전략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감정은 배제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복귀가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파혼 이후 45일째 되는 날 밤
해림은 조용히 정리했다. 도망치기 위해 시작한 선택이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투자계약 체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6월 첫째 주가 시작되면서 하늘 퀀텀 내부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다. 투자계약 체결 예정일은 6월 둘째 주로 잠정 확정되었고 서령홀딩스 측 실무진은 이미 법무팀과 함께 최종 문구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판교 본사에서는 인사 이동과 조직 개편 가능성이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다. 도혜류는 계약서 최종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했다. 공동대표 권일열은 이를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이전까지 권일열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협상 과정에 해륜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해림은 의료 일정과 별도로 저녁 시간에 해륜이 검토하는 문서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분 이동 구조표, 투자 조건표, 의결권 위임 범위, 우선주 전환 조항까지 세세히 확인했다. 단순한 자금 유치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조건이 복잡했다. 결정적인 부분은 의사결정 효력 발생 조건 조항이었다. 대표가 장기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대표에게 전략적 의결권이 집중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 조항이었지만 사실상 대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통로였다. 해륜은 해당 문구에 표시를 해두었다. 그리고 권일열에게 정식으로 수정 요청을 보냈다. 답변은 신중했다.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륜은 더 이상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무렵 서령홀딩스 측 실무 담당자 이름이 내부 메일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차려윤 서하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략팀 보고 라인에 그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림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곧 감정을 정리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야 했다. 입주 후 50일째 되는 날 권일열과 서령홀딩스 법무팀이 함께 저택을 방문했다. 계약서 최종 합의를 위해 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들은 일정의 촉박함을 강조했다. 이번 분기 안에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도혜류는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 발언은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다. 권일열의 표정은 굳어졌다. 투자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해림은 그 대화를 의료 기록 정리 도중 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청취자였다. 그러나 그 순간 서령홀딩스와 권일열의 이해관계가 단순히 회사 성장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의결권 위임 조항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다. 대표가 완전히 복구하기 전 실질적인 권한을 이전시키는 장치였다. 그날 밤, 해륜은 처음으로 직접적인 의심을 언급했다. 권일열이 서령홀딩스와 지나치게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자료 공유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넓었다. 특정 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이전 가능성까지 논의된 정황이 있었다. 해림은 차분하게 정리했다. 의료 일정과 회사 일정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대표의 의사결정 능력은 건강과 직결된다. 만약 해륜이 계약 체결 전에 공개적으로 복귀를 선언한다면 조항 적용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대로 복귀가 불확실하다고 인식되면 계약은 상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6월 첫째 주 후반, 해륜은 재활 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이사회 출석을 목표로 한 체력 기준은 이미 충족에 근접해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장기 재활 중이라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복귀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입주 후 55일째, 해륜은 권일열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 의결권 위임 범위와 공동대표 권한 강화 조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공개적인 문제 제기였다. 권일열은 회신에서 회사 안정성을 위한 임시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답변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해림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협상이 아니었다. 하늘 퀀텀의 경영권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서령홀딩스는 자본을 제공하는 대신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권일열은 그 과정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입주 후 60일째 되는 날, 해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계약서 서명은 보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대표 건강 상태 및 경영 복귀 일정 재조정, 그는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권일열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사회 일정 변경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해류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늘 퀀텀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소집 권한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 내부의 분위기는 더 긴장되었다. 서령홀딩스 측에서 추가 압박이 들어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늘 퀀텀이 대형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약 체결이 기정사실처럼 다루어졌다. 해림은 그 보도를 확인하면서 과거를 떠올렸다. 청담동에서 파혼 통보를 받은 날, 정태류는 더 나은 선택들 말했다. 그 선택이 결국 권력과 자본의 결합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선명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자본이 또 다른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입주 후 63일째, 해류는 최종적으로 이사회 개최일을 6월 둘째 주 초로 확정했다. 투자계약 체결 예정일보다 사흘 앞선 날짜였다. 이는 명확한 신호였다. 서명 이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였다. 해림은 의료 기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회의 당일 대표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체력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귀를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청담동에서 파혼이 있었던 4월 중순 이후 정확히 2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해림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제 서령홀딩스와 권일열의 계획이 공개적으로 맞닥뜨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입주 후 65일째 되는 밤, 해림은 노트에 한 줄을 남겼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다. 이사회 개최일은 6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으로 확정되었다. 투자계약 체결 예정일보다 사흘 앞선 날짜였다. 도해류는 공식적으로 대표 경영 복귀 일정 및 투자 조건 재검토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협상 구조 자체를 뒤집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사회 전날까지 외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언론에는 여전히 하늘 퀀텀이 서령홀딩스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반복되었다. 시장은 계약 체결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권일열은 마지막까지 서명 절차를 준비했다. 서령홀딩스 법무팀은 수정본 계약서를 전달하며 대표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은 그대로였다. 일정 기간 대표가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대표가 전략적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사회 당일, 도해류는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회사로 이동했다. 의료 일정은 최소화되었고 회의 전 컨디션 관리가 우선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보행 보조 장치를 사용했지만 이동 자체를 스스로 통제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대표는 복귀 중이 아니라 복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권일열은 투자 협상 경과를 먼저 보고했다. 서령홀딩스의 자금 규모, 글로벌 네트워크, 정부 과제 연결 가능성. 모든 수치는 긍정적이었다. 계약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도해류는 보고가 끝난 직후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투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건이라고 했다. 의결권 위임 범위와 공동대표 권한 확대 조항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대표의 경영권을 축소하는 구조라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법무 자문 의견과 내부 이메일 교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권일열이 서령홀딩스 실무진과 조항문구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명확했다. 특히 대표의 업무 수행 불가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해 공동대표의 재량을 넓히려 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사회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일부 사회이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일열은 회사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답했지만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도혜류는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서령홀딩스가 투자 이후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할 경우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단순한 자금 유치가 아니라 경영 통제권 이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 대표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재활 경과를 공식 보고로 제출했다. 외부 의료진의 최신 진단서와 회복 지표가 함께 첨부되었다. 장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잠시 정회되었다. 사회이사들은 법무팀과 별도 협의를 진행했다. 권일열은 계약 체결 지연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논점은 이동해 있었다. 투자 여부가 아니라 경영권 보호가 핵심이 되었다. 정회가 끝난 뒤 도혜류는 공식 안건을 상정했다. 첫째, 현계약 초안 전면 재검토. 둘째, 공동대표 권한 범위 재조정. 셋째, 투자 협상 주도권의 대표 직접 이관. 이는 사실상 권일열의 협상 권한 박탈을 의미했다. 권일열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고 이후 회사 운영을 책임졌고 투자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의결권 위임 조항을 사전에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서령홀딩스와의 논의가 지나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는지. 도혜류는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공동대표 권일열의 협상 권한 일시 정지 및 내부 감사 실시. 이 안건은 긴장 속에서 표결에 붙여졌다. 결과는 과반 찬성이었다. 권일열의 협상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내부 감사가 개시되었다. 서령홀딩스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보류되었다. 언론에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는 즉각적인 신호가 전달되었다. 하늘퀀텀은 조건 없는 투자에 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회의가 끝난 뒤 도혜류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투자 조건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의결권은 대표에게 유지되고 전략적 협력은 기술 교류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방향이었다. 자본은 필요하지만 통제권은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서령홀딩스 측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하늘퀀텀은 조건 재협상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계약 체결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성북동으로 돌아온 날 밤, 해림은 의료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복귀했다. 입주 후 68일째였다. 청담동에서 파혼이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2달이 넘은 시점이었다. 그 사이 그녀의 위치는 단순한 간호사를 넘어 전략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도혜류는 조용히 말했다.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그 말에는 신체적 의미와 경영적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복 시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회사를 지켜냈다. 권일열은 공식적으로 직위에서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권한을 잃었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예정되었다. 서령홀딩스는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조건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해림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음을 느꼈다. 서령홀딩스의 이름은 이제 개인적 상처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일 뿐이었다. 청담동에서 잃은 것은 결혼이었고 이사회에서 지켜낸 것은 선택이었다. 입주 후 70일째 되는 밤, 그녀는 노트에 기록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켰다. 하늘퀀텀의 경영권은 대표에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도혜류는 더 이상 회복을 숨기지 않았다. 이사회 이후 성북동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하늘퀀텀 내부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권일열은 공식적으로 협상 권한을 박탈당했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에는 투자 조건 재검토라는 짧은 보도만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도해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입주 후 75일째, 해륜은 회사에 매일 출근하기 시작했다. 일정은 조정되었고 회의는 대표실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복귀 선언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내부 공지로 이루어졌다. 하늘퀀텀은 대표 경영 복귀 및 구조 안정화 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과장도, 과도한 홍보도 없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전략이 아니었다. 유해림은 성북동 저택에 남아 의료관리를 지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간호 일정 관리에서 벗어나 대표의 체력 관리와 업무 일정 조율까지 포함되었다. 회의 시간과 재활 시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고 과도한 스케줄이 이어질 경우 직접 제한을 걸었다. 해륜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회복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전무 수행 가능지라는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사회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변동했지만 투자자 신뢰는 오히려 안정되는 추세였다. 조건 없는 자본 유입 대신 경영권을 지킨 선택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6월 말 내부 감사 결과 일부 이메일 기록이 공개되었다. 권일열이 서령홀딩스 측과 지분 이전 구조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계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법적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실상 경영 라인에서 배제되었다. 사임 발표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해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감정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서령홀딩스의 이름이 더 이상 개인적 상처를 자극하지 않았다. 청담동에서의 파혼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그 사건은 그녀를 성북동으로 이동시킨 계기였을 뿐이었다. 7월 초, 해륜은 지분 일부를 신탁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목적은 장기적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였다. 단순히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연구개발과 복지 프로그램을 분리해 별도의 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해림은 그 계획의 의료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늘퀀텀 산하의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사고 후 경영권을 위협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지원하는 모델도 검토되었다. 해륜은 자신의 경험을 제도화하려 했다. 입주 후 90일째 되는 날, 해림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다. 병원 근무 시절부터 준비해왔던 전문 재활 간호사 자격 과정을 등록했다. 온라인 수업과 주말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이었다. 성북동 생활은 그녀에게 시간을 제공했다. 더 이상 야간 근무에 쫓기지 않았고 생활비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었다. 해륜은 그 결정을 지지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이었다. 재단 설립 과정에 해림의 이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식 직함은 재활 프로그램 총괄 기획 자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업 구조 안에 명시되는 경험을 했다. 그 변화는 감정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보호 종료 아동 출신 간호사와 재계 2세가 아닌 창업 대표. 두 사람 모두 한국 사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약점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약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7월 중순, 해륜은 완전히 보행보조 장치 없이 사무실 내 이동이 가능해졌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복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과장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해림은 스스로의 변화를 점검했다. 청담동에서 파혼 통보를 받던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전혀 달랐다. 당시 그녀는 선택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차려윤 서하의 이름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8월 초, 해륜은 신탁 구조를 공식 발표했다.
하늘 퀀텀의 일부 지분을 장기 재활 및 의료 지원 기금으로 이전했다. 그 안에 해림의 역할이 명시되었다. 언론은 이를 대표의 사회 환원두로 보도했다. 그러나 해림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전략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구조 변화였다. 성북동 저택의 생활도 변했다. 업무 공간과 개인 공간의 경계가 조금씩 명확해졌다. 해림은 더 이상 단순한 상주 간호사가 아니었다. 외부 미팅에도 동석했고 재활 프로그램 기획회의에 참여했다. 입주 후 120일째 되는 날 해림은 노트에 기록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을 확장하는 단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태륜에게서 한 차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안부였다. 해림은 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었다. 청담동에서 끝난 약혼은 더 이상 그녀의 서사가 아니었다. 해륜은 8월 말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공식 연설은 간결했다. 위기는 구조를 점검하는 기회였다. 는 말이 핵심이었다. 그는 사고를 개인적 비극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정의했다. 해림은 그 발언을 들으며 자신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다. 파혼은 실패가 아니라 구조 재점검이었다. 결혼을 통해 안정에 기대려 했던 선택 대신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성북동에 처음 입주하던 4월 말과 비교하면 정확히 4달이 흘렀다. 그 사이 하늘 퀀텀은 경영권을 지켰고 대표는 복구했고 해림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했다. 입주 후 130일째 되는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다. 이번에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더 이상 다짐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가을이 시작되던 9월, 도혜류는 공식적으로 보행보조 장치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회사 내부 공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혔다. 대표 업무 수행 정상화. 그 문장은 간결했지만 지난 몇 달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1년, 그리고 성북동 입주 이후 5개월. 복권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였다. 하늘 퀀텀은 구조를 재정비했다. 권일열은 내부 감사 이후 조용히 물러났고 공동대표 체제는 해제되었다. 이사회는 대표 단독 책임 체제로 복귀했다. 서령홀딩스와의 투자 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대신 하늘 퀀텀은 국내 중견 제약사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자본 규모는 작았지만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도혜류는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금보다 방향, 속도보다 주도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설정한 원칙이었다. 성북동의 생활 역시 변화했다. 저택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연구진과 외부 자문단이 방문했고 재활 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회의가 이어졌다. 유해림은 재활 프로그램 총괄 기획 자문으로 공식 명단에 올랐다. 이름은 작은 글씨였지만 위치는 분명했다. 해림은 9월 중순 전문 재활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녀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독립개원을 결심했다. 위치는 서울 마포구, 대형 병원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을 선택했다. 고가의 장비 대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과 개인 맞춤형 재활 코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클리닉이었다. 도혜류는 개원 자금 일부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림은 조건을 분명히 했다. 지분 투자 형태가 아니라 무이자 대여로 하겠다고. 사업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해류는 그 선택을 존중했다. 10월 초 해림의 클리닉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홍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인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환자는 교통사고 후 재활 중이던 40대 가장이었다. 해림은 병원에서 배운 기술보다 성북동에서 배운 시간을 적용했다.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도혜류는 회사와 재단 업무를 병행했다. 사고 이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기업인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재활 비용 지원과 경영자문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공개 연설에서 자신의 사고를 개인적 실패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적 위험과 리더십의 취약성을 이야기했다. 10월 말, 그는 해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리였다. 상자 안에는 단순한 금반지와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덧붙였다. 해림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반지를 받아들였지만 결혼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으로 서고 있었다. 관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싶었다. 그들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공식 발표도 대대적인 약혼식도 없었다. 대신 각자의 일을 이어갔다. 도혜류는 11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회사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유해림의 클리닉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초기에는 하루 3명의 예약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늘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대형 시스템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주었다. 청담동에서 파혼 통보를 받았던 4월 중순 이후 정확히 6달이 흘렀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성북동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도혜륜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며 클리닉 개원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를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은 아니었다. 11월 말 정태륜에게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장이었다. 해림은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의 기준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가 아니었다. 12월 초 도혜륜은 해림과 함께 강릉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이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사고 이전의 자신, 그리고 파혼 이전의 해림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전은 이미 지나간 선택들의 결과였다. 지금은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도혜륜은 그 말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해림은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동행에 가까웠다.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기대어 서기보다 나란히 걷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해 겨울, 하늘 퀀텀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했다. 외부 자본의 통제 없이 성장 전략을 유지했다. 해림의 클리닉은 두 번째 치료실을 확장했다. 재활 프로그램은 점점 더 체계화되었다. 청담동의 기억은 이제 특정 날짜로만 남아 있었다. 2024년 4월, 16날 앞두고 취소된 결혼식. 그 날짜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작점이었다. 해림은 마지막으로 노트에 문장을 남겼다. 버려진 선택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자신뿐 아니라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상실이 인생의 정의가 되지는 않는다. 도혜륜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속도로 걸었고 해림은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향을 확인해 주었다. 인생은 누가 우리를 선택했는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로 완성된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 위에 세운 선택은 새로운 길이 된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선택과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실과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